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4월 둘째 주 월요일 장엘리와 함께하는 한상춘의 환율 진단과 전망회 진행을 맡은 장엘리입니다. 네, 제목에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막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봄 개편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또 인사이트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또 환율하면 이분이죠.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환율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 위해 또 저희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선 지난주 원달러 환율부터 짚어보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네, 제 표정이 상당히 좀 밝죠, 오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하게 들어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기업이라든가 또 달러 투자하시는 분, 또 지금은 그 환율이 외국인의 동향과 맞물리기 때문에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 방송을 해오면서 사실 환율이 그 불안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부 마음이 불안해서 좀 얼굴이 표정이 밝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안정을 찾아서 이제는 그런 분들도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았겠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에서 오늘을 방송 그 출발을 좀 이렇게 비교적 밝게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원달러 환율은 대외적인 측면, 대내적인 측면 요인이 그 겹쳐서 지난주에는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떨어졌다. 한 단계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코로나 사태에 불안했던 부분이 상당히 안정됐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피보레이트 중심 환율은 1210원대 이렇게 움직이다가 사실 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1210원대 밑으로 네. 1208원, 9원대까지 떨어져서 당초보다는 상당히 좀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가 빠르게 찾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아마 외화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가 될 것이다 하시는 분은 당혹스러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재움직임을 해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런 분들은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보다도 이제는 그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2분기 이후서부터는 사실 그 경제 지표라든가 네.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반영되는 이런 경제 지표, 경제 실적 이런 것이 이제 발표될 때마다 상당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흔들리겠습니다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하반기 이후의 경제 지표거든요. 그래서 2분기 경제 지표 실적이 발표해서 그때마다 불안하긴 하지만 3분기 이후서부터는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안정 국면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희망적인 전망을 좀 내주신 것 같은데요. 또 환율만큼이나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무래도 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주식을 안 하던 친구들조차 요즘에 주식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사실 또 그와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실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 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동학개미라고 하던데요.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식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은 또 그와 반대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궁금한 사항이죠. 3월 이후서부터 사실 그 외국인이 지금까지 보면 약 17조 원 정도가 국내 증시에서 매도를 현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1조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당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2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사실 1170원, 80원이라 본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모습. 네. 그러나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210원대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러 유동성이 많이 좀 경색 현상이 풀림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한때 103 가다가 지금 99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만큼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약세가 되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원달러니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 이렇게 경제 관계는 중국과 이렇게 경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주가뿐만 아니라 외환시장도 사실 중국의 영향이 많이 받는 유코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위안 환율이 달러당 7.2 위안대 가다가 네. 이것이 7.0 내외로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미 달러의 위안화가 강세가 된다는 의미고 미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17조 이상 매도하고 있지만 국내 채권 시장에서 그 외국인 매도 자금이 약 한 8조 원 정도 국내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매도한 만큼 해외에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해외에 나가야 달러 수요가 발생하면서 달러 강세되고 원달러율 올라가는데 사실 국내 그 채권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외국인 자본이 주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외화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원달러 환율이 시청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거꾸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그렇죠. 지금 해외여행 가기 어려우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아서 대체로 그 웬만한 휴일이라 보면 해외여행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힘에 따라서 그만큼 달러 수요, 해외 여행 수지 측면에서 달러 수요가 감소하는 것도 원달러 환율이 생각만큼 많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만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환율 동향에 이어서 주식과 달리 원달러 환율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경제 지표 발표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정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드린 차트 상당히 이제 많은 게 나오죠. 네. 이번 주에는 4월 달에 사실 그 둘째 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 4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분기에 이렇게 경제 그 지표들의 동향이 나오는 집중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선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차원에서는 경제 지표가 집중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일정을 따진다면 15일에는 사실 미국의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죠. 중요하죠. 그 베이지북은 미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내기는 경기 진단이 아니라 이번 직전에 지난달 3일에 임시 회의가 있었죠. 네. 3월 4일로 기억되는데 그 다음에 3월 15일은 정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례적으로 두 회의의 결과를 또 FOMC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리 결정이라든가 양적 정책의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의 금융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이동을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 중에서도 실업률, 고용 지표가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6일에는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주급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격리가 되면 바로 실업 청구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코도 아마 일주간 주간 실업 청구가 600만 건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죠? 그런 게 이제 코로나 사태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이번 주도 주간 실업 청구가 수가 지난주 마찬가지 600만 건이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도 향후의 경기 또 미국 국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네.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 미국의 향후의 경기의 성향을 기업가 입장에서 심리를 말해주는 것이 선행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실사 지표 BSI와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돼서 향후의 미국 경제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코로나 사태의 발병지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부품 공장이자 코로나 사태의 발병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렇게 종합적인 경제 지표에 해당되는 이러한 성장률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게 1, 4분기거든요. 네. 그래서 17일 날 중국의 1, 4분기 성장률 결과치도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환율적인 측면에선
예상치 대비해서 좋게 나오느냐, 네. 예상치 대비해서 낮게 나오느냐. 실적도 마찬가지로 실적 절대 수준은 다 안 좋다고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 웬만한 사람 다 안 좋게 나오죠. 근데 환율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안 좋게 하는 실적치 대비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오냐, earning surprise.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오는 예상되는 이 숫자에서 실적치는 더 안 좋게 하느냐, earning shock. 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분기의 중개 성장률이 예상치는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요. 요거보다 좀 좋게 나오냐? 그러면 외환과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빠질 경우에는 외환과 증시에는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학생분들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네. 앞으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의 경우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침체 폭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꼭 이제 소매 발표라든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1분기 GDP 발표 꼭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담이 끝이 났는데요. 유가와 환율 뗄래도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국제 유가가 또 달러로 결제가 되는 만큼 또 달러와 유가의 관계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정은 지난 주말에 열렸지만 네. 사실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또 오페크 플러스 회담의 결과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그 영향은 회의 결과는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이번 주 일정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오페크 플러스의 그 주도 두 개국인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한때는 감산 2천만 배럴까지 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 시장에서 장중한 때 WTI 기준으로 한 유가가 12% 이상 급등했던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오페크 플러스국의 회원국들이 지금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런 과정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경제가 안 좋은데 유가가 감산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산유량이 그만큼 생산량이 감소하면 사실 그 국가마다 반드시 유가가 올라가는 게 감산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림에 따라서 결국 멕시코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대규모 감산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마지막까지 조율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쳐서 당초 예상보다 회의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다를 보게 됐습니다. 네. 이 자체도 사실 증시라든가 외환 시장에 불안 요인을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렇게 970만 배럴 정도 나오거든요. 이 감산 자체 합의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감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1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마치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감산에 합의됐다는 건 그 자체가 아주 긍정적 측이다. 근데 지금의 측면에서 보면 유가를 떠받치느냐 하는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감산 규모가 1000만 배럴 이상은 돼야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보면 970만 배럴 정도, 그게 못 미쳤거든요. 네, 몸이 그래서 들었어요. 유가의 그 안정에는 이렇게 굉장히 미흡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감산하면 유가가 폭등하지 않게 되냐 하는 측면에서 원유와 관련된 DLS라든가 원유와 관련된 ETF에 몰빵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어떤 회원국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펙과 어떤 생산 카르텔이 지금은 이기주의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카타르도 탈퇴한다든가 에콰도르도 탈퇴한다든가 그러죠. 네. 그래서 감산했다 하더라도 감산 이행이 좀 잘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세계 그 최대 원유 수요국인 중국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측면에서 네. 보면 사실 장앵커도 그렇고 장앵커도 재테크를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면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향후 유가 상승을 생각해서 원유와 관련된 DLS라든가 원유와 관련된 ETF 같은 이런 상품에 집중적으로 몰빵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달러도 아니고 금에다가 좀 관련된 상품을 좀 넣으시면 네. 이게 좋지 않겠나 좀 더 생각합니다. 안전한 쪽으로. 예, 예.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는 원유와 관련된 상품은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몰빵 투자하는 이런 것은 큰 화를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감산 합의 규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죠. 국제 금 가격이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환율과 함께 또 금 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될까 약간 불안해요. 사실 너무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상투 잡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보유를 좀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의 주가, 달러 가치, 국제 금값과의 관계를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장애권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네. 아마 장애권 질문하신 내용은 시청자분도 지금 시점에서 많이 이렇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대목을 풀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가처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뉴노멀 그리고 아주 지구의 어두운 국면, 더러운 국면에는 질병, 디스토피아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뉴노멀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성격의 코로나 사태를 맞을 때는 맨 처음에는 사실 현금 확보부터 나서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확보부터 나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원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위안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유로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엔화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결국은 달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이 달러를 유동성을 확보하는 이런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을 풀려보다 보니까 모두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내가 자산을 이만한 거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안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을 확보해서 가장 믿을 만한 금 같은 걸 팔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떨어지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유동성이 페드의 무제한의 그렇게 달러 공급 정책으로 좀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신용 경색이 풀리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돈이 공급했으면 장경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달러를 버리게 되는 탈달러 움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폭등하겠습니까? 안 폭등하겠습니까? 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네. 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나중에 정상이 되면 뭐냐?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탈달러에서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이렇게 되면 물가가 일 때 실물 자산인 금 같은 것이 가장 인플레 해칭 스탄으로서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안정자산이라 불렸다는 달러 가치가 그 다음에 금이 똑같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유동성 신용경색이 초반일 때는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되는데 안전통화 또 다른 안전통화인 국제금값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금값이 거꾸로 올라가는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달러를 걷어들이게 될 경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날까요? 달러를 사실 어떤 국가에서 거둬들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금을 좀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환 보유고에서 금의 보유를 좀 늘리지 않겠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자 미국에서 돈을 푼 것에 대한 회수하는 출구 전략이 강해오지 않을 때는 지금 중장기로 보면 이 돈이 많이 풀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한편 달러 가치 떨어지고 한편에서 인플레가 증가하면 결국 믿을 건 금뿐이 없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금에 대해서 장기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해징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다. 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 원유와 관련돼서 DLS라든가 ETF 같은 이런 네.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치 국내 그 재테크 시장에서 유행처럼 이렇게 됩니다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금과 같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이렇게 비중을 좀 늘려놓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금방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원유 ETF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혹시 제가 또 잘못 전달해 드린 게 단기적으로 아닌가라는 보면 걱정이. 지금 원유와 네. 관련된 ETF라든가 이런 사람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몰빵 네, 투자. 네, 네. 이런 사람은 지금의 여건상으로 보면 경기적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펙과들이 감산 얼마든 하든 간에 네. 이렇게 오펙과들이 붕괴 조짐이 있는 거고 이런 점으로 볼 때 네. 단기적으로 보면 몰빵 투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투자든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시기를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